공기는 썩은 쇠 냄새와 축축한 콘크리트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군사신문시설의 깊은 곳, 깜박이는 형광등 하나가 차가운 방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강태문 준장은 잘 닦인 전투화를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문질렀다.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여성이 금속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지 않고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냉철하게 쫓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진 대위였다. 강준장에게는 그저 귀찮은 방해꾼에 불과했지만 강태문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아직도 입을 열 생각이 없나? 한대위 네가 숨기고 있는 정보가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네가 이 정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냉기처럼 차갑고 거칠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처리에 익숙했다. 그의 권력은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넘어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한유진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참았다. 갈비뼈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보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태문은 코웃음을 쳤다. 보고 내까지 대의가 뭘 안다고. 너는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내 구역에서 감히 냄새를 맡고 다녔지.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그는 의자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처럼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지루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했다. 고통을 분리하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대신 그녀는 정보를 수집했다. 강태문의 계급장, 그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오만한 방안에 경비병 2명의 무장 상태, 그리고 저 구석에 놓인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들. 그녀의 뇌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분석했다. 강태문은 경비병에게 고갯짓을 했다.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다가와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젖혔다. 마지막 기회다. 네가 알아낸 것, 그리고 네 배우가 누군지 불어.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이 왜 존재하는지 네 몸으로 직접 증명하게 될 거다. 강준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시야는 잠시 흐려졌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나는 군인이다. 내 임무는 부패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문의 불법 무기 밀매 경로를 거의 다 파헤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오는 이유였다. 이 대답은 강태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군인 임무, 너 같은 어린애가 뭘 안다고. 너는 그저 내 승진 가도의 걸림돌이 될 뻔한 벌레일 뿐이야. 그는 방 구석으로 걸어가 낡은 공구함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육중한 산업용 드릴이었다. 그가 드릴을 들고 다가오자 경비병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문이었고 처형전의 잔인한 유희였다.
강태무는 드릴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며 말했다. 네, 그 잘난 정신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머리카락 아주 좋아 보이는군.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본능적으로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태평양 함대의 첫 여성 제독인 한석영을 떠올렸다.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무너지지 마라, 절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태무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긴 머리카락 한 줌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드릴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드릴의 모터가 공기를 가르는 둔탁한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가 정 그렇게 입을 다물고 싶다면 좋다. 하지만 난 내 비명 소리는 들어야겠다. 강태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경비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가서 저 계집의 머리카락을 드릴에 감아 당장. 그의 명령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마지못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무는 자신이 지금 어떤 재앙의 스위치를 눌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고문하고 있는 이 여성이 태평양 함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의 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올 파멸의 서막을 스스로 연 것이었다. 경비병이 한유진의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문의 잔인한 명령이 채 실행되기도 전에 기지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 구름이 쏟아져 내렸고 방을 밝히던 유일한 형광등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비상등에 붉고 희미한 빛과 완전한 어둠이 교차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강태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그의 손에서 드릴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이 비밀 시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고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착각은 산산조각 났다. 육중한 강철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열렸다. 폭발의 충격파가 방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문 근처에 있던 경비병 한 명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인물들이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유령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태문의 사병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소총에는 붉은 레이저 조준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방 안의 구조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남은 경비병을 제압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단지 몇 번의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이다. 강태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희는 누구냐? 여긴 군사 통제 구역이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그의 외침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권위는 이 정체불명의 침입자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침입자들의 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헬멧에는 다른 대원들과는 다른 지휘관 표식이 있었다. 그는 강태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소총 개머리판을 강하게 밀쳤다. 강태문은 벽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대장은 강태문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준장 강태문, 불법 감금 직권 남용 그리고 교전 수칙 위반 혐의로 내놈의 모든 지휘권을 정지시킨다. 대장의 목소리는
헬멧의 음성 변조기를 통해 기계적이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강태문의 권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강태문은 숨을 헐떡이며 반박하려 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직속 라인. 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려 했지만 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닥쳐라. 대장은 다른 대원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두 명의 대원이 즉시 한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결박을 풀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한 대원이 그녀의 어깨에 전술 재킷을 덮어주었다. 유진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장비와 움직임은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강태문은 자신을 제압한 대장을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반란이야. 너희는 군사 재판에 회부될 거다. 너희 배우가 누구냐? 당장 밝혀.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대장은 강태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야간 투시경 렌즈가 붉은 빛을 반사했다. 그는 자신의 팔에 부착된 소형 단말기를 조작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합성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우선 순위 코드 확인. 태평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태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태평양이라는 코드는 함부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부대, 하나의 지휘관을 의미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그리고 그곳의 정점에 있는 단 한 사람. 대장은 계속해서 단말기를 조작했다. 임무 목적 S급 전략 자산 확보. 대상 한유진 대위. 즉각적인 신병 인도를 요구한다. 한유진 대위. 그 이름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문의 뇌 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무시했던 그 이름, 그가 고문했던 그 여성. 한유진,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코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한유진이라고 설마. 제독 한석영의. 그는 차마 그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부패를 조사하던 하급 장교를 고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평양 함대의 첫 여성 제독이자 군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인 한석영 제독의 외동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가 드릴로 머리카락을 감으라고 명령했던 그 여성이 함대 전체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의 핏줄이었던 것이다. 강태문은 자신의 경력이 끝났음을 아니 자신의 생명조차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고통으로 비틀거렸지만 강태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훈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였다. 대장은 강태문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의 실수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대상 확보 완료. 즉시 철수한다. 저 쓰레기는 헌병대에서 처리할 것이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유진을 가운데에 두고 방어 대형을 갖춘 채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태문은 무너진 문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가 통제하는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검은색 전술 헬리콥터의 로터가 밤 공기를 세차게 갈랐다. 한유진 대위는 의료용 담요에 쌓인 채 자신을 구출한 특수부대원들의 빈틈없는 호의 속에서 신속하게 기체에 탑승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헬기는 수직으로 급상승하며 강태문의 불법 시설이 있던 어둠의 소굴을 뒤로했다. 기내의 붉은 조명 아래 군의관이 즉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진통제를 투여했다. 유진은 고통으로 가늘게 신음했지만 의식은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태평양이라는 코드명과 한유진 대위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의 그 서늘한 공기를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대의 의지였다. 헬기는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성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평양 함대의 기함 항공모함 율곡 2함이었다.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고 가파는 야간 작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승무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유진을 신속하게 함내 최고 등급의 의료시설로 이송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즉각적으로 처치되었고 골절된 갈비뼈에는 고정장치가 부착되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물만이 투여되었다. 유진은 자신이 함대의 심장부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명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의료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의 모든 의료진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약속이나 한 듯이 경례를 붙였다. 한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흠 잡을 데 없는 제독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는 은빛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곧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태평양의 깊은 바다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태평양 함대의 첫 여성 제독이자 현 사령관인 대장 한석영이었다. 한유진의 어머니였다. 한석영 제독은 딸에게 달려가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의료 차트를 집어들고 담당 군의관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트의 숫자들과 유진의 상태를 냉철하게 오갔다. 보고가 끝나자 그녀는 군의관에게 고갯짓을 했다. 모두 나가. 의료진이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한석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유진의 멍든 얼굴, 찢어진 입술, 그리고 강태문이 움켜쥐었던 머리카락 자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고통을 참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었다. 보고 드립니다. 임무 수행 중 적대 세력에 의해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려 나왔다. 한석영은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상태 보고는 들었다. 한대위.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제독으로서 말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부관조차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유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함께 들어온 부관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전문적인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문 준장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그의 부대, 통신망, 개인 계좌까지 전부 부관이 신속하게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다. 명령 이행 중입니다. 제동님,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파일을 확보해 기밀이든 아니든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진홍파도 절차를 발동한다. 부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진홍파도는 태평양 함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 조사 절차였다. 그것은 반역죄나 함대 사령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준하는 사안에만 사용되는 코드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숙청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문 준장은 더 이상 자신의 비밀 기지가 아닌 율곡 이이함의 영창에 갇혀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오는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준장이 아니었다. 그는 함대의 적이었다. 곧이어 군 검찰관이 영창으로 들어왔다. 강태문은 자신이 아는 인맥이 아니라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검찰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강태문 준장, 당신은 지금 불법 감금이나 부패 혐의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강태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냐? 검찰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군법 제1조. 태평양 함대 소속 전략 자산에 대한 고의적 공격 및 위해 행위. 당신은 함대의 상징을 공격했어. 강태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략 자산. 함대의 상징. 그는 자신이 한유진 대위를 고문한 것이 단순히 한석영 제독의 딸을 건드린 것을 넘어선 행위였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석영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태평양 함대 전체의 명예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함대의 의료실. 한석영 제독은 약물에 의해 마침내 지친 잠에 빠져든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유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차갑게 벼려진 칼이 되어 부패한 뿌리를 향하고 있었다. 율곡 이이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1급 군사 영창. 강태문 준장은 차가운 금속 침대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이제는 그의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생존을 향한 절박함과 짐승 같은 교활함만이 남았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로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한석영 제독이 진홍 파도를 발동한 순간 군법은 이미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생리를 알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불법 무기, 밀매, 군수품 횡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정치권과의 유착. 그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이제 그 거미줄이 그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태문은 영창을 지키는 헌병을 불렀다. 변호사를. 내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다. 군법에 명시된 내 기본권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아직 준장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헌병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이 떨어졌다. 한석영 제독은 그가 발악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값비싼 민간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군인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면회실의 투명한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것을 알았다. 강태무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상황이 좋지 않네, 김 변호사. 내가 맡았던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건 말일세.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는 평범한 법률 상담처럼 말했지만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는 그와 그의 배후 세력이 사용하던 암호명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이 오가는 통로를 의미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투자자들께서도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매우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일본 부두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크시더군요. 투자자는 정치인들과 상급 장성들을, 일본 부두는 강태문 자신을 의미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알린 것이다. 강태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일본 부두가 무너지면 다른 부두들도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해주게. 특히 주요 화물 목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그 목록은 나만 가지고 있네. 이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비리, 장부 주요 화물 목록을 폭로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짧게 대답했다. 이해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함대 의료실. 한유진 대위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 대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군의관은 그녀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의 뇌는 강제 종료된 컴퓨터처럼 과열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순간을 복기했다. 고문당하던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갔던 대화와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단서들을. 그녀는 자신이 강태문의 부패를 조사하기 시작한 계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군수품 유출 신고였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유출되는 물품들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신의 미사일 부품 암호화된 통신 장비.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에 가까운 밀매였다. 강태무는 그녀를 신문할 때 그녀가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와 일하는지를 더 집요하게 캐물었다. 내 배우가 누구냐? 한석영 제독이 직접 지시한 건가? 그는 유진 개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힘, 즉 함대 사령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기 직전에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위장된 컨테이너 박스, 그 위에는 희미하게나마 용의 형상을 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로고는 강태문의 부대 마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간 군사 기업 혹은 그보다 더 은밀한 조직의 상징일 가능성이 컸다. 유진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태문의 과도한 반응, 그가 밀매하던 최첨단 무기들, 정체불명의 로고, 그리고 그가 자신을 신문하며 보였던 불안감.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문은 주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원아마도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우연히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군 내부의 부패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군과 정치권, 그리고 어쩌면 외국의 세력까지 얽혀 있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의 납치는 그 음모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였다.
유진은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문 준장의 구속과 한석영 제독의 진홍파도 절차 발동 소식은 군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언론으로까지 번져나갔다. 강태문이 뿌려놓은 거미줄, 즉 그의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강태문을 직접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넷판 헤드라인이 일제히 한석영 제독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태평양 함대 사적 복수에 동원되나 한 제독달 구출 위해 군 전체를 마비시켜 월권행위 논란 준장 구속 과잉 대응인가 정당한 법 집행인가 익명의 군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기사들은 강태문의 부패 혐의는 교묘하게 축소하고 대신 한유진 대위가 개인적인 임무 중의 실수로 강 준장의 관할 구역을 침범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한석영 제독이 이 사소한 마찰을 빌미로 사령관의 권력을 남용하여 함대 전체를 동원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율곡 이이함의 지휘 통제실, CIC 내의 공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장교들은 한석영 제독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국방부 본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공문이 빗발쳤다. 한 제독의 참모들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석영 제독 자신은 거대한 전술지도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니터를 차갑게 응시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독님, 여론 대응팀을 가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제독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함대 전체의 사기에도 문제가. 한석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침착했다. 소음이다. 적들이 우리가 이 소음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기를 바라는 거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임무는 저 지도 위에 있다. 강태문의 네트워크를 발본색권하는 것, 증거로 말한다. 소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녀의 확고한 태도의 지휘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한석영은 알고 있었다. 이 정보전에서 밀리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찾아도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궁금했다. 같은 시각 함내 의료실은 임시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한유진 대위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그녀 앞에는 자신을 구출했던 특수부대, 그림자 부대의 지휘관 박소령이 서 있었다. 그는 한성영 제독의 가장 충성스러운 정보 책임자였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언론 기사들을 가리켰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강태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 투자자들은 강태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강태문이 가진 주요 화물 목록 원본을 확보하려 하겠죠. 그녀는 강태문의 협박 내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독님께서도 같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태문의 변호사가 접촉하는 모든 라인을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통신망을 뚫고 들어갈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정보전을 걸어왔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돌려주면 됩니다.
아니, 그들의 채널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강태문의 변호사에게 내부 조력자가 접근하도록 만드십시오. 박소령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내부 조력자라니. 이 함선 안에 물론 가짜 조력자입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한석영 제독의 독단적인 지위에 불만을 품은, 그래서 강태문의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싶은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강태문의 변호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함대 내부의 고위 인물인 척해야 합니다. 박소령은 유진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야 한다는 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한석영 제독의 진홍 파도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을 내려주는 척하는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박소령의 그림자 부대는 함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 통신 채널을 이용해 강태문의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자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함대 사령부의 가상 인물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한 제독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그녀가 딸의 복수를 위해 함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나는 당신의 투자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강태문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김 변호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 경악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즉시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함정일 것이라 의심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보낸 두 번째 정보 함대의 다음 순찰 경로에 대한 정확한 기밀 정보, 물론 유진이 흘린 거짓 정보였다를 받고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는 김 변호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강태문을 탈출시킬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는 함대의 중요한 기밀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대로 한석영 손에 넘어가면 모두가 끝장이다. 대신 탈출하는 날, 그가 가졌다는 주요 화물 목록 원본을 우리 쪽에도 공유해야 한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유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강태문을 움직이게 만들고 동시에 그가 숨겨둔 유일한 증거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었다. 강태문은 영창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희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숨겨둔 화물 목록의 위치를 알리며 내부 고발자의 탈출 계획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한유진이라는 어린 대위가 짜놓은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유진은 의료실 침대에서 박소령의 보고를 받았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탈출 장소는 그들이 제안한 대로 감시가 소홀한 제3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멍든 얼굴 위로 차가운 결의가 스쳤다. 덫을 설치하세요, 소령님. 이번에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녀는 더 이상 고문당하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제3 컨테이너 부두. 거대한 크레인들이 밤하늘을 향해 멈춰선 거인들처럼 음울하게 서 있었다. 바닷바람은 축축한 소금기와 기름 냄새를 실어 날랐고 부두의 정박한 낡은 화물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사위를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강태문 준장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데이터 칩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내부 고발자의 도움으로 율곡 이이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헌병대에 이송된다는 명목하에 내부 고발자가 심어둔 그림자 부대. 요원들, 물론 강태무는 그들을 자신의 편이라 믿고 있었다. 에 의해 호송 차량이 탈취되는 연극이 벌어졌다. 그들은 강태문에게 이 데이터 칩 주요 화물 목록 원본을 확보한 뒤 이 부두에서 밀항선으로 탈출하라고 지시했다. 강태문은 약속된 시 47번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자신을 태우러 올 작은 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한석영과 그녀의 딸에게서 벗어나 이 칩을 무기 삼아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그의 투자자들이 그를 버렸을지 몰라도 이 내부 고발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착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약속된 배의 엔진 소리 대신 수십 개의 고강도 탐조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밤의 어둠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한 백야로 변했다. 강태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틀거렸다. 사방의 컨테이너 위 그리고 부두 입구에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그림자 부대 요원들이 완벽한 포위망을 갖추고 그를 겨누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움직이지 마라, 강태문. 차가운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강태문은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환자복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다. 멍이 채가 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가 신문실에서 보았던 그 어떤 군인보다도 차갑고 강렬했다. 한유진 대위였다. 강태문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그는 자신이 어린 계집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 고발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하고 화물 목록 원본을 제 발로 가져오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그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곁에는 박소령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여기가 네 마지막 무대다, 준장.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투자자들은 널 구하러 오지 않아. 네가 유일하게 믿었던 내부 고발자가 바로 나였으니까. 강태무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날 잡았다고 생각하나 이 계집애가 그는 손에 든 데이터 칩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게 뭔지 아나? 내년의 어미와 그 썩어빠진 함대를 한 방에 무너뜨릴 증거다. 내가 이걸 바다에 던져버리면.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넌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자신이 불리해지면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드는 것. 그녀는 강태문의 성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넌 네가 고문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네 말투와 습관, 그리고 네 불안감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겠지. 강태문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진의 그 평온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신문실에서 보았던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권총을 재빨리 뽑아들었다. 내부 고발자의 요원들이 눈 감아준 호신용 무기였다. 죽어라, 한유진.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총성이 먼저 울렸다. 하지만 총성은 유진의 방향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태문의 오른손에 불꽃이 튀었다. 수백 미터 밖 컨테이너 위에 숨어있던 저격수의 총알이 정확하게 그의 권총을 박살낸 것이었다. 강태문은 손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가 고통으로 몸을 움츠리는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부상당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맹수처럼 거리를 좁혔다. 강태문이 왼손으로 데이터 칩을 바다에 던지려 하자 유진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아 강태문의 비명이 부두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고문당했던 기술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훈련받은 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했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는 무너졌다. 데이터 칩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유진의 손으로 넘어갔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강태문은 부서진 손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까지 대위가 뭘 안다고. 유진은 몸을 낮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드릴 소리보다 더 차갑고 무서웠다. 넌 네가 고문하던 여자가 누군지 몰랐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상대하는 군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다. 그녀는 강태문의 얼굴에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박소령과 대원들이 다가와 강태문의 몸을 결박했다. 유진은 손에 든 데이터 칩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이 작은 칩 안에 군을 좀먹던 거대한 암세포의 지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자신을 겨누고 있던 저격수를 향해 수신호를 보냈다. 작전 완료. 데이터 칩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율곡 2함의 보안 정보실에서 박소령의 그림자 부대가 밤샘 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씩 해독될 때마다 정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부와 정치권을 잇는 거대한 부패의 지도였다. 파일에는 현역 장성들의 이름, 국방위원회 소속 거물급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 그리고 방위 산업체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태문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그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무기를 해외로 빼돌리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다. 한석영 제독은 보고서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홍파도는 이제 단순한 내부 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대를 아니 군 전체를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대통령에게 직통 라인으로 보고했다. 며칠 후 군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고위 군사 재판이 열렸다. 이것은 단순한 군법 회의가 아니었다. 국가 반역죄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심판이었다. 강태문 준장은 피고인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도미노였다. 그가 무너지자 그가 불었던 이름들과 데이터 칩에 기록된 증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그가 믿었던 투자자들,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상급 장성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이 한석영 제독을 향해 퍼부었던 언론 플레이는 이제 그들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다. 강태문은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다. 더 많은 이름을 불 테니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한석영 제독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다. 그녀는 법정 증언대에서 차갑게 말했다. 부패와의 협상은 없습니다. 뿌리째 뽑아내야 할 악성 종양일 뿐입니다.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한유진 대위가 호출되었다.
그녀는 흠 잡을 데 없는 정복을 입고 증언대에 섰다. 얼굴에 남은 옅은 흉터가 그녀가 겪은 일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초기 증거부터 납치와 고문의 과정, 그리고 강태문의 심리를 역이용한 함정 수사까지 모든 것을 냉철하게 진술했다. 검찰관이 물었다. 피고인 강태문이 드릴을 사용하려 했습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태문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유진을 바라보지 못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판사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드릴에 감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상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님에 취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강태문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강태문 준장은 이적행위 최첨단 군사 무기, 밀매 직권 남용 장교, 납치 및 고문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불명예 전형 및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될 곳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이름 없는 군사 블랙 사이트였다. 그와 연루된 모든 투자자들 역시 군복을 벗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 내부에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다. 부패한 지휘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유능하고 정직한 장교들이 새로 임명되었다. 한석영 제독의 진홍파도는 태평양 함대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낮고 썩은 관행을 쓸어버린 거대한 해일이 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한때 한석영 제독을 사적 복수라며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제 그녀를 부패를 척결한 강철의 여제라며 앞다투어 칭송했다. 하지만 한석영은 그 칭찬에도 과거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새벽녘 율곡이암의 비행 갑판 위 태평양이 붉은 여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한유진 대위는 갑판 끝에 서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고문으로 인해 상하고 잘려나갔던 머리카락은 이제 단정한 단발이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때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한석영 제독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평범한 모녀간의 따뜻한 위로 대신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와 깊은 상호 존중만이 존재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석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평선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흉터는 괜찮은가? 그것은 제독의 질문이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머니로서의 염려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몸에 남은 흉터는 아물 겁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만졌다. 이것들은 고통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오만함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한석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대위 계급장.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딸이 그 계급을 훨씬 뛰어넘는 그릇을 가졌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잘했다 한대위. 한석영이 말했다.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냈다. 그것은 한석영 제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한유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에게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만족감이었다. 다음 임무는 무엇입니까, 제독님? 유진이 다시 수평선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석영은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켰다. 황금빛 빗줄기가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임무는 계속된다, 대위. 바다는 넓고 우리의 경계는 끝나지 않았어.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내음과 함께 새로운 아침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부패한 자들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발밑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내뿜는 진동을 느꼈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제독의 딸로서가 아니라 태평양 함대의 가장 날카로운 창 한유진 대위로서 그녀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